1914년에서 1918년 사이 당시로선 새로운 전장인 공중전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눈이 선합니다. 하늘이 파리대로 뒤덮인 것 같았죠.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서 비행했죠. 끔찍한 추락사고도 많아서 당시 조종사들의 사망률 또한 사상 최대치에 가까웠습니다. 전 어머니께 작별 기시를 하며 다시 만나기 힘들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말했죠.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1차 대전 당시에 함선의 갑판에서 이륙하는 전투기가 등장했으며 항공모함이란 신무기도 등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양 진영은 경쟁적으로 첨단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었으며 전투기와 폭격기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쟁 영웅 탑건과 함께 말입니다. 그 공중전을 조종사들이 보았던 것처럼 컬러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이 전쟁에 휩싸였을 때 유럽의 젊은이들은 새롭고 화려한 전투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영국 항공대 입대 행렬이 줄을 지었으며 조종사의 연령 제한은 17세였고 (10대) 청년들은 징집되는 즉시 프랑스의 서부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육군 항공대에 입대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건 우리가 고안한 것이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긴 대기 행렬을 보고 부푼 희망은 순간 사라졌다. 모두가 나처럼 입대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줄이 줄어들자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합격했는지 우리도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발명된 지 11년 만에 1차 세계대전 전투기가 생산되었으니까 18살에서 19살이었던 아이들에게는 오늘날 그 페라리 자동차나 해리어 전투기처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비행의 시대는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키티호크에서 인류의 첫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군 사령관들은 비행기가 전쟁에 유용할 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09년 프랑스인 루이 블레리오는 32km의 도보 해협을 횡단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으며 그것이 비행기의 군사 목적이었습니다. 지휘관들에게 하늘에서 바라보는 전장의 모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중사찰의 아이디어는 19세기 중반 열기구를 이용해 시작되었는데 영국인들이 열기구 병이라 불렀던 이들은
전쟁에서 항공 감시 역할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열기구는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1916년부터 열기구 병들은 미국에서 30년 전에 등장했던 접이식 낙하산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조종사들은 낙하산 사용이 불허되었는데 지휘관들이 조종사의 불필요한 전투기 유기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낙하산은 열기구 방어의 새로운 방법이었으며 열기구 병들은 적군 전투기를 탐지하면 안전을 위해 재빨리 낙하했으며 지상에 있던 병사들은 적의 공격을 받기 전에 열기구를 감아내렸습니다. 그 방법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더 작고 빠른 비행기로 적진에 침투해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면은 정찰병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사진은 촬영해 와서 확대 인화를 하면은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포나 발사대, 사령부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사진 촬영뿐 아니라 비행 중 조종사의 보고를 지상의 사령부로 무선 전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적군의 정보 유출을 막거나 사진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추락시켜야 했지만 당시 비행기 격추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전투기를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게 폭탄이든 기관총이든 바로 무게였습니다. 초기의 전투기들은 엔진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조종사를 태우고 이륙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크고 무거운 기관총은 엄두도 못했죠. 기체 앞에 있는 프로펠러도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첫 해결 방법은 1915년 4월 프랑스의 조종사 롤랜드 게로스가 풀었습니다. 프로펠러에 쐐기를 박아 기관총 총알이 맞으면 튕겨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기관총을 지탱하기 위한 추가 무게추도 문제였지만 10발 중에 한 발은 튕겨져 나갔는데 비행기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죠. 그런 위험에도 롤랜드 게로스는 2주 만에 5대의 독일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맞았는지 몰라도 롤랜드는 독일 진지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그 전투기의 성공 요인을 바로 알아냈죠. 여기서 말하는 전투기는 독일 공군을 꼼짝 못하게 했던 전투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투기의 미숙함을 개선하고 프로펠러 사이로의 사격 방법을 강구하려고 전투기 디자인의 천재라고 불리는 독일 사람인 디자이너 안토니 포커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포커는 프로펠러의 회전과 기관총의 발사 순간의 시간을 맞춰 총알이 프로펠러에 맞지 않는 장치를 개발해 공중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곧 독일군 조종사들은 목표물을 완벽하게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 전투기는 아군 대형의 중간 상공에 다가와서는 독수리처럼 급강하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 돌아오는 건 행운이었다. 연합군 전투기는 무방비 상태였으며 1915년은 포커의 재앙이 일었던 해가 되었습니다. 연합군 조종사의 전사자 수는 매일 늘어갔지만 포커의 재앙이었던 1915년도에는 영국과 프랑스 조종사들이 전멸했고 그들은 하늘 위의 시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는 매일 보충병들을 프랑스로 수송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을 위해 프랑스에 갔을 때 조종 연습할 비행기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비행 교육은 더더욱 받은 적이 없었다. 대부분 5시간 정도의 훈련밖에 못 받았다. 같은 배를 타고
운하를 건너왔던 전우 2명은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격추되기도 했다. 매일 병사들이 죽어나갔다. 어제만 해도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다음날은 없는 게 부지기수였으며 항상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다. 우린 의지할 곳이 없었다. 용기를 주는 사람도 없었고 다쳤을 때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다. 우린 모두 혼자였고 쓸쓸히 싸우다가 쓸쓸히 죽었다. 아침에 온 보충병들이 짐을 풀기도 전에 전세를 하는 경우도 아주 허다했습니다. 영국 육군 항공대장 휴 트렌차드는 전사자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새 조종사들을 보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위의 보충병이 자리를 메운다 한들 전사한 동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그 대신 보충병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그들을 더욱더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1915년 역시 연합군 조종사의 순환의 해였습니다. 포커의 재앙은 9개월 더 지속되었는데 그동안 영국 조종사들의 평균 생존일은 불과 11일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임무에만 충실할 뿐이었죠. 사기 저하도 심각했고 전투기 부족에 따른 불만도 심했습니다. 휴 트렌차드는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공중전 또한 지상전 못지않게 승리하기까지 막대한 인명피해와 지구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1916년 여름 연합군은 첨단 무기개발 경쟁의 격차를 줄이게 됩니다. 영국군 전투기에도 전진 기관총을 장착했고 새 전투기는 더욱 민첩하고 빨라졌습니다. 영국 육군 항공대는 12개 중대에서 27개까지 증가했습니다. 포카의 재앙이 끝났을 때 연합군에겐 안도의 순간이었고 항공대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간) 계속된 지긋지긋한 참모전에서는 연합군과 독일군 사령관 모두 그 팽팽함이 깨지길 바랬습니다. 2월에 독일군은 베르댕에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고 프랑스군은 불굴의 의지로 방어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를 돕기 위해 7월에 쏨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독일군의 위치 파악뿐 아니라 포병 공격을 위한 항공 정찰이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연합군은 새로운 전투기를 사용했으며 알버트 볼 같은 전쟁 영웅도 탄생했습니다. 알버트 볼은 영국군에서 정말 신화 같은 조종사였죠. 트렌차드 장군의 지휘권에 있는 영국 항공대 전술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없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적진으로 돌진했죠. 동료들은 제가 시속 200km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착륙 장치를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비행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느낌이었어요. 전 제가 죽은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알버트가 영국 육군 항공대의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았기에 살아남은 거죠. 벌집이 된 비행기를 가지고 귀대하기도 했습니다. 알버트 볼은 21살에 전사했으며 44대의 독일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프랑스군은 탑건을 잘 활용했습니다. 비행 영웅의 인생을 매체에 홍보하며 전쟁의 대학살이란 주제를 눈가림하기도 했습니다. 비행 영웅들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독일도 재빨리 전쟁 영웅들을 기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기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했는데 다른 조종사들의 사기도 높이면서 국민에게 인기 있는 영웅을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조종사끼리 경쟁하고 부추기고 실적제를 도입해서 격추시킨 전투기의 수에 따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독일 영웅은 붉은 남작으로 알려진 만프레드 폰 리트호펜이었습니다. 리트호펜은 1차 대전 중 최고 기록인 80대의 적기를 격추시킵니다. 난 사냥꾼이다. 영국군을 격추시키면 15분 동안은 사냥 열정이 충족된다. 리트호펜은 공중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빛나는 전투기 속의 기사들은 치열한 백병전을 치렀습니다. 본인 목숨은 본인이 지켜야 하기에 내가 가진 기술을 총동원해서 싸웠다. 마치 중세시대의 마상시합 같았다. 적과 마주보고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유일한 현대전이며 기사도 정신과 명예가 존재하는 대결이다. 승리하면 전적으로 나의 용기와 실력 때문이고 패한다면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다. 어머니, 하늘에서의 싸움은 어떠한 규칙도 없는 듯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요. 인간의 모습도 아니죠. 저도 그래요. 신성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즐기는 악마의 모습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미친 듯이 독일군을 추격해서 하늘의 승자는 오직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포탄의 폭발이 난무하고 검은 연기로 자욱한 전장에 있으면 다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이런 말이 적당하겠군요. 인간이 아니라 전쟁 기계가 되어 사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7년 4월이 되자 독일군은 다시 무기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술상 우위를 점한 그들은 제스트라고 부르는 전투기 14대로 비행 중대를 만들어 세계에서 4개의 중대가 동시에 전선에 투입됐으며 훗날 비행 편대는 비행 고개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제스트는 개별 공격이 아닌 비행 중대의 단체 공격의 선두주자였으며 공중전으로 유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국과 연합군 비행 중대들은 전선 상공에서 독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지상 보병들의 눈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늘이 파리대로 뒤덮인 것 같았죠. 정말 빠르게 움직였고 모두 빠른 속도로 비행했죠. 사격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머리 위에서 들렸죠. 2대의 전투기가 정말 굉장한 전투를 벌이는 모습도 봤어요. 누가 이겼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전우들과 내기를 하기도 했고 그게 독일군이든 아군이든 누가 승리해서 살아 돌아올지 내기를 했습니다. 우월했던 독일군 전투기와 제스터 전술은 연합군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1917년 피해 4월에만 그들은 150대의 전투기와 316명의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1917년 후반 첫 미국 조종사들의 원조가 있었지만 독일군의 우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연합군 조종사들은 전선을 넘어 다음 공습을 위한 정보를 아군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조종사는 물론 지휘관들도 비행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임무에 최적인 장비가 없었지만은 독일군의 장비와 전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공격을 강요당했습니다. 육군 항공대가 펼쳤던 전술은 조종사가 임기응변을 펼치는 것이었죠. 오늘 아침에 독일군과 공중전을 벌였는데 상대가 너무 강했다. 적기 한 대는 옆에 붙어선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광탄을 보고 방향타를 좌우로 흔들며 조준을 교란하는 것뿐이었다.
연합군의 심각한 피해는 전쟁 내내 지속되었고 영국군 조종사들은 그들의 피해는 지상에 비한다면 극히 소수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삶은 비록 짧더라도 지상의 보병에 비하면 화려했습니다. 만 7,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면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마치 왕이 된 기분이다. 전장에서 벗어나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보병으로 근무해 본 적이 있었는데 더럽고 불쾌하고 배고팠다. 그에 비해 항공대가 훨씬 인간다운 생활이다. 조종사의 생활과 대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항상 죽음에 임박해 있다가 비행장으로 돌아오면 푸근한 식당과 맛있는 음식, 안락한 침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때 정찰에서 돌아올 때면 일과가 끝나서 멋진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 멋진 5월의 태양과 산들바람을 홀로 맞는 기분은 정말 최고야. 사격 소리는 계속 들리지만 전쟁은 다른 나라 이야기같이 느껴져. 야영을 하면서 작은 오두막에 식당도 만들었다. 요즘처럼 더운 날은 정말 멋지다. 비록 폭격이 사정거리 안에 있긴 하지만 지금 전쟁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오두막 그늘에 앉아있는데 지금 귀에 들리는 건 멀리서 들려오는 사격 소리와 추궁기 소리뿐이다. 잘 지내는 편이다. 볼로니로 이사했는데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있다. 최전선 부대 중에서 저녁 식사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곳은 우리뿐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 이곳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다. 브롱크스 칵테일, 닭꼬치구이, 샴페인, 딸기 아이스크림과 나폴레옹 브랜디가 제공된다. 그들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젊은이였기에 삶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죠. 긴 여름날의 더위는 무척 심했고 비행 시간도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비행사의 화를 돋구었다. 내 룸메이트도 나처럼 다음날 새벽 비행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모습이 기억난다. 결국 우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촛불을 켜놓고 비장한 각오를 다진 뒤에 내일의 일과를 극복하듯이 그날 밤도 이겨낼 수 있었다. 한 조종사가 악몽에 시달렸다. 먼 거리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코앞까지 천천히 다가오면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꿈이었다. 노려보는 게 다였다. 그렇게 깨어나서 잠을 설쳤다. 누구였을까? 그가 죽였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일 그가 죽일 사람이었던 걸까? 무적으로 보였던, 공포에서 자유로웠을 것 같은 붉은 남작도 죽음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건 모두에게 환영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마지막 피 한 방울과 연료 한 방울, 마지막 심장 박동과 모투가 멈출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명예로운 죽음, 전우와 친구, 적을 위한 축배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조종사 붉은 남작은 연합군의 비행기가 아니라 지상의 방공포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그가 육지의 상공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 더욱 놀라운 공중전이 바다의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
독일군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제펠린형 비행선의 사정거리는 영국의 본토까지 뻗어나갔으며 영국은 섬머리 정찰기로 응수했습니다. 시속 80km를 비행할 수 있는 섬머리 정찰기는 제펠린처럼 정찰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유보트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 위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1915년 초 영국 해군은 새로운 해군 항공대를 조직하기 위해 자원 입대자를 모집했습니다. 전 해군의 모든 전함과 순양한 함장의 특수 임무를 맡을 20세의 젊은 장교 한 명씩 추천하라는 전보가 전해졌다. 해군 본부에 갔을 때 제1군사위원인 피시경의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제군들은 비행을 할 것에 1년 안에 전사할 수도 있고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제군들은 독일의 유보트에 맞서야 하는 새로운 비행선 임무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일세. 이 임무에서 빠지고 싶다면 48시간 안에 결정을 하게. 결정을 망설일 병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창한 날 비행선을 타는 것은 매우 멋진 경험이었다. 하늘이 마치 내 것 같았다. 사정권 안에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원하는 고도와 속력으로 갈 수 있었다. 영국군의 비행선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독일군 탐지뿐 아니라 폭격도 가능해졌지만 폭격 기술은 미숙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은 가능했지만 폭탄 수용력이 너무 작았다. 작은 폭탄들이 비행기 바닥에 굴러다니기도 했다. 결국 한쪽에 끈으로 묶어놓은 다음 칼로 끈을 잘라 투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구 비행선은 이상적인 폭격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해군이 필요했던 것은 해양에서 활동 가능하며 더 많이 무장할 수 있는 빠른 비행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군의 유보트에 대항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15년 독일은 무차별 유보트 공격을 선언했고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상선들을 경고 없이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함선이 침몰했으며 무역 의존도가 강했던 영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유보트는 비록 수중에서 공격을 해도 대부분은 물 위에 떠 있었고 비행선은 그들을 포착하고 침몰시키는데 최선의 해결책일 수 있었지만 비행거리가 짧은 초기 비행기들이 넓은 바다를 수색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 항공대가 공중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바다에서 전투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수상 비행기가 사용되었죠. 수상 비행기 바퀴는 나무로 된 부양기가 설치되어 수상에서 이착륙이 가능했지만 초기 수상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수상 비행기를 수면에 띄우기 위해 시동을 끄고 양쪽에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이었죠. 수면에서 이륙하는 것은 많은 동력을 필요로 했고 무거운 부양기는 비행기의 움직임에 제약을 초래했습니다. 배에 다시 실는 것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바다에 착륙한 후 시동을 멈추고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야 했으니까요. 굉장한 볼거리였습니다. 수상 비행기가 해안으로 돌아오면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거대한 덧신을 신겨야 했다. 비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부추시는 비행기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수상 비행기를 수송하는 방법은 모든 나라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초기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수상기를 뒤에 묶고 끌고 다녔는데 맑은 날엔 괜찮았지만 폭풍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독일은 전함을 출항시키는 일이 드물어서 수상 비행기를 조선대에서 띄웠습니다. 그 어떤 조종사라도 비행은 위험했습니다. 나는 배멀미를 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해변에서 보트를 한두 번 타본 거 외에는 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뱃사람이 아니면 배멀미를 하는 줄 알았다. 오랜 경험 후 그런 걱정은 사라졌고 운이 좋으면 한 번에 300에서 400피트까지 날아올랐다. 한 번은 1200피트까지도 간 적이 있었다. 영국의 첫 대량 생산된 수상기는 쇼트였는데 더욱 정교해진 정찰기로 폭탄을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가 증가해서 항상 이륙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륙 전에 고요한 바다 위를 자력으로 이동했다. 수상 비행기가 이륙할 것 같은가? 쉬운 것이 아니다. 난 냉각 장치에 물이 끓어 조종실이 터키탕처럼 될 때까지 20분 정도 수면 위를 병든 오리 마냥 떠다녔다. 초기의 수상 비행기들은 고요한 바다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고요하지 않으면 이착륙을 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부캐가 거친 바다라는 것이었죠. 유보트 위협에 대한 해결은 고요한 항구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때 비행정이 등장했습니다. 1917년 비행정이 유보트를 처음 침몰시켰지만 지원 병력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행정 전투는 프랑스 전선의 전투보다 더 무모한 것 같다. 일반적인 전투 상황에다 유동적이고 황량한 바다를 전투 전으로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해는 정말 매섭다. 안개, 높은 파도, 낮은 구름 등과 언제나 만난다. 엔진이 멈추거나 사소한 사고라도 나면 구조되는 것보다는 익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자명하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수상 비행기를 배 위에서 이착륙하는 것이었는데 간이 활주로로 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포 바로 위 그 포탑의 판자를 준비해서 신속하게 플랫폼을 만들었다. 포의 각도를 상하로 조절해 플랫폼을 내리막길로 만들고 비행기는 75에서 80피트의 공간을 얻었다. 이륙 시 속도가 붙지 않으면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컸다. 파도의 움직임을 읽는다면 추락은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용기와 기술을 가진 조종사들을 존경스럽게 바라보았다. 영국 해군의 항공대에는 기계 발명에 호기심이 강했던 발명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해군 항공대와 바다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는 해상 전투의 새로운 장을 연 바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 실험의 결과가 항공모함 개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917년 8월 간이 활주로에 성공적으로 착륙함으로써 영국의 첫 항공모함인 HMS 퓨어리어스호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 해야 할 일은 갑판에서 하는 이착륙 훈련이었다. 선장님은 실패하면 자살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배의 속력과 비행기의 속력을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런 고난에 의해서 새로운 전투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1918년) 초 HMS 퓨어리어스호는 비행기를 적재해서 독일 제펠린 비행기를 파괴했던 최초의 항공모함 공습을 실행했는데 선구자적인 해상 공중전의 모습이었으며 이 항공모함은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상에선 또 다른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탄생이었습니다. (1917년) 여름 서부 전선의 연합군은 또다시 독일의 기술력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전쟁 양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는 처음부터 폭격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수많은 구식 정찰기가 폭격기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 부착 장치를 개발했던 1917년부터 연합군은 작전에 투입합니다. 폭탄은 6개들이 한 박스씩 들어있었고 사전 교육도 없이 폭탄을 받아 나사를 제거했고 뇌관이 필요할 때마다 찰리, 뇌관을 내놔 라며 농담을 했다. 밤낮으로 날씨에 상관없이 최고 2,500피트까지 오르며 폭탄 투하 훈련을 받았다. 비행장 중앙엔 큰 원이 그려져 있었고 폭탄을 원 안에 투하하면 작전 성공이었다. 폭격은 적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다리나 철로, 기차역 등 모든 통로를 공격했습니다. 폭탄 투하를 위해 저공 비행을 하던 폭격기는 대량의 방공포 공격을 받았으며 영국인들은 이것을 고사포라고 불렀지만 지상에서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포탄을 장전하는 동안 사라질 정도로 전투기는 빨랐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비행 방향과 시간을 추측해서 운 좋게 명정할 수 있게 발사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 정도로 빨랐죠. 아주 빨랐어요. 방공포의 수는 점차 계속 늘어갔지만 격추된 전투기는 몇 없었습니다. 방공포는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무기이며 조종사의 신경 상태를 알려주는 좋은 척도였죠. 그들은 고사포를 비웃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두려워하지만 금세 비웃다가 이 신경을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생각에 집착하고 언젠간 정말 격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언제까지 연이은 고사포 공격에 내 정신력이 버틸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력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고사포 공격과 포탄 공격이 끊이질 않았다. 폭격 소리가 지금도 메아리 친다. 비행기 엔진음만 들리는 기내에 폭발 소리가 들릴 만큼 근접한 곳까지 폭격을 가한다. 1차 세계대전의 공군 무기 개발 경쟁은 매우 비인간적인 전쟁 양상을 불러왔는데 처음으로 민간인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독일은 1915년 1월 노폭 해안에서 민간인 폭격을 처음 감행했는데 제펠린 비행선이 폭격기로 사용됩니다. 1915년 5월 독일은 런던을 폭격해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길고 검은 담배처럼 생긴 물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 난 어머니를 감싸 안았지. 무슨 느낌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사람들은 제펠린 공습에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와인상을 하는 사람은 지하실을 새놓았다고 했어요. 다른 이들도 은신처를 준비해놓고 침대 옆에 귀중품이 담긴 핸드백을 놓고 잠을 잤어요. 제펠린 공습으로 처음엔 영국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중세부터 영국인은 영국을 매우 안전한 요새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다를 빼앗기지 않는 이상 아무도 영국을 건드릴 수 없을 줄 알았죠. 2차 세계대전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 규모는 작았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위협은 그 어떤 것보다 아주 큰 공황을 야기했습니다. 제펠린은 느리고 방어력도 없었기 때문에 독일은 새로운 장거리 폭격기 고타를 개발했습니다. (1917년) 여름 고타 비행 중대는 영국 폭격을 위해서 벨기에 오스텐드에서 출발했습니다. 동쪽에서 큰 비행기 편대가 날아오는 걸 감지했다. 나는 후미 쪽으로 하강해서 탄창 하나를 모두 발사했다. 총알이 적기의 동체와 날개에 명중하는 걸 보고 만족했지만 고타는 기수가 약간 떨어졌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너무 실망했었다. 독일 병사는 매우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가 영국 상공의 주인인 척했다. 독일군이 런던을 폭격해 점령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난 화가 치밀었다. 독일군은 반나절 만에 유유히 그 거대한 흰색 폭격기를 런던까지 몰고 와서 영국의 공격에는 끄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대공황을 야기했던 제펠린은 선공이란 측면에서 아주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죠. 런던 폭격으로 162명이 사망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수도의 영공을 지키도록 서부 전선의 비행 중대를 투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잔 스머츠 장군은 고국의 방위 전략 개발 임무를 명받아서 사전 경계체제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마룬이란 폭약 로켓과 경찰의 호각 소리와 전단지, 새로운 방공포 개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 때문에 독일군은 야간 폭격으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가엾은 메리가 너무 무서워해서 2층 복도에 대피시킨 후 필리스와 나는 밖을 살펴보았어.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 하늘이 유탄으로 뒤덮였지. 갑자기 정적이 흘렀는데 그 고요함이 더 무섭더구나. 그러다 동쪽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어. 그걸 보려다가 죽을 뻔했는데 연기가 자욱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야간에도 영국의 방공포 공격은 효과적이었고 폭격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고타 공습은 1918년 5월이었으며 영국군 또한 독일 공습이 가능한 핸들리 페이지 같은 장거리 폭격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전투기들은 전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1918년 스머츠 장군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미래 전쟁에서 항공기 활용 능력의 한계는 없을 것이며 적의 영토와 산업시설을 황폐화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항공작전이 전쟁의 기본 임무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 공중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진화의 속도입니다. 정찰용 열기과 비행기 같은 매우 원시적인 기술로 시작해서 전쟁 후반엔 전략적 폭격기, 전투 비행 중대, 화물 수송기 등 화려한 공군력을 갖추게 되었죠.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을 뒤로하고 공중전 또한 개인 화기를 사용한 백병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의 사망자 수는 전선의 수백만 명보다 훨씬 적은 수천 명 정도였지만 생존 비율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미국인 탑건 라울 라우버리의 죽음은 그들의 생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조종사는 멋진 삶을 살지만 그만큼 짧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린 비행기 소음에서 만나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문다네. 웃음소리는 울려 퍼지지만 죽음이 다가온 것 같네. 모두 잔을 들게.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다네. 죽은 자를 위한 축배를 드세. 곧 죽을 자를 위한 축배도 드세.